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보험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배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임기윤입니다. 당신의 삶을 함께 그려갑니다. 보험 디자이너 황예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는데요. 그럼 오늘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배현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저는 암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말씀 드리기 앞서서 앵커님은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주변에서 발병률은 사실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잘 가늠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실 겁니다.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고 느끼는 건 맞지만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통계 수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우리나라 암 환자 등록 수치입니다. 21년도 기준인데요. 이렇게 수치로 보면 많은지 적은지 전혀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들을 토대로 제가 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검색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계청에서 검색한 화면에 이어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택시 통계를 검색한 화면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통계청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등록 암 환자 수가 27만여 명에 달하고 가장 최근 등록된 택시 차량 대수는 24만여 대에 달합니다. 전국 택시 차량 대수보다 암 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가 3만이 더 많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대로변에서 우리 옆으로 택시가 한 대 지나갈 동안 암 환자는 한 명 이상 지나가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만큼 암은 흔한 질병입니다. 더 이상 암에 걸리면 사망한다는 말은 옛말이죠. 이렇게 암은 일상에서 감기만큼이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생활 질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존율도 따라서 높아졌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암 발병 후 5년 이상 생존율이 약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치유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전국에 있는 택시 차량 수와 비교를 해서 살펴보니까 이 발병률 얼마나 많이 발병하고 있는지가 좀 현실적으로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완치율도 높아졌지만 발병률과 어떤 사망률도 그래도 그만큼 같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암 진단을 받는 연령대가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암 환자 발생 추이를 검색해 보면 20대 암 환자가 5년 사이에 무려 26%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암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할 건데요. 앵커님은 암 치료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저는 뭐 수술 치료나 항암 치료 요 정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암 치료 과정을 보면 주로 암 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 방법으로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엔 항암 치료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등 다양한 명칭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도 암 치료에서는 필수적인 치료인데요.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등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치료법입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 같이 보시죠. 중입자 치료는 부작용도 거의 없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암 환자들에게는 기적의 치료, 꿈의 치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 정보들을 뉴스나 기타 정보 매체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과 함께 암보험만큼은 필수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보험 준비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암진단금을 초점을 맞추시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시면 암 진단 자금만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신다면 분명한 허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허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금을 그래도 잘 준비해 두면 뭐 치료 비용이나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인 지출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제가 허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진단금은 암 치료비와 치료받는 동안의 경제적 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로 많이 준비들 하시는데요. 이미 가입하셨거나 암보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증권이나 혹시 가입 제안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암진단금 옆에는 분명 최초 1회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암 진단 자금은 최초 진단 받을 시 한 번만 딱 한 번만 지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찾아온 암은 쉽게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머물거나 혹은 여러 번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딱 한 번만 지급되는 진단금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제는 진단비뿐만 아니라 다양해진 치료법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보험을 준비하셔서 진단금과 치료비 특약들을 철저히 활용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회안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치료와 또 안정적인 치료 기간의 생활을 위해서는 진단금과 치료비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암 치료비는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암 치료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대체로 먼저 암 조직을 떼어내는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외에 복강경 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등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복강경 수술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절개를 최대한 적게 하고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다 보니 출혈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 게다가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수술보다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사의 손떨림이나 시력 저하 등의 단점마저도 극복한 다빈치 로봇 수술이 등장했는데요. 복부에 약 2.5cm 정도 작은 구멍으로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로봇팔이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을 합니다. 절개로 인해 인위적인 오류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는 수술 방법이다 보니 흉터가 거의 없고 출혈은 최소화로 줄이고 회복도 빠르지만 고가의 의료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비는 고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거 수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암 수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항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수술비에 이어서 항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에게는 암 진단이라는 그 자체보다 더 두렵고 힘든 것이 항암 치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항암 치료는 세대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1세대 세포 독성 항암, 2세대 표적 항암, 3세대 면역 항암 이렇게 나뉩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정상세포까지 죽도록 개발된 항암제다 보니 탈모나 구토 등의 부작용이 유발이 됩니다. 그에 비해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분석하여 해당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설계된 치료법입니다.
3세대 면역항암제는 암세포와 환자의 면역세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원활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역항암제입니다. 세대별로 정도가 다른 부작용 또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거나 쉽게 내성이 생겨서 계속해서 약제를 변경해야 하거나 또는 면역세포의 개체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등 아직 아쉬운 단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적합한 약제인 경우에는 탁월한 항암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하지만 한 번 치료를 받는데 수억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가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큰 장벽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항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항암제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좀 진화를 하면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고액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항암 치료 외에 이 방사선 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방사선 치료도 세대별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1세대 방사선 치료는 정의적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가장 원초의 방사선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하나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모두 파괴됨으로써 극심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2세대로 넘어오면서 방사선 양 조절로 인하여 암 부위와 정상 부위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양을 조절이 가능하게 되면서 선택적 치료가 가능해지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종량도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회당 100만 원 가량의 비싼 비용이 가장 큰 단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어서 3세대로 구분되는 양성자 방사선 치료입니다. 양성자 방사선 치료법의 강점은 치료 중 방사선이 암세포만을 공격한 뒤 에너지가 소멸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대한 손상이 줄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제 다시 앞에 잠시 설명드렸던 가장 최신의 중입자 치료 역시 3세대 방사선 치료에 속하는데요. 이 중입자 치료는 현재 활동 중인 암세포를 사멸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암세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세포까지 모두 없애면서 양성자 치료보다 4배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획기적인 방사선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앞선 치료법이다 보니 상당히 고가의 치료비가 요구됩니다. 중입자 치료의 경우 보통 회당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한 번의 치료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10여 회 정도 반복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 안에서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항암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 방사선 치료 또한 세대가 거듭하면서 좀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의료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부작용이 적은 치료를 받으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부담을 그만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보험으로 좀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이 암치료비 보험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암치료비 보험을 준비하시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암 진단금을 최우선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포함한 소득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비가 그 모든 과정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준비할 것은 수술비인데요. 간혹 수술에 앞서 항암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암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항암 치료인데요. 특히 항암 치료의 경우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은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그리고 약제의 반응에 따라서 의사가 치료 플랜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실행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항암제는 모두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와 세대별 방사선 치료 특약을 모두 준비하시고 부가적으로 암 통원비 특약을 준비하시면 빈틈없는 보장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에 있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암 진단비와 또 암 수술비를 우선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비와 방사선 치료비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 이 빈틈없이 공백 없이 암보험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 암보험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짚어주실 내용은 없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인데요.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는 로봇 수술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애고 회복 기간은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어 머지않아 일반적인 수술이 될 수 있고 고액의 수술비를 그래서 직접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치료 역시 세대를 거듭할수록 암세포만 공격해서 없애거나 내 몸의 면역세포로 암세포를 없애는 신세대 항암 치료법이 등장하지만 문제는 비급여 약제가 많아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도 항암제와 동일하게 세대를 거듭해서 등장한 최신 치료법일수록 고가의 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치료여서 굉장한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치료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가장 최신의 치료법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암진단금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보장의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고액 치료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배현미 전문가님과 함께 암 치료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 암 발병률도 높지만 암 치료에는 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암 치료 보험에 대한 총정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닥치기 전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는 그냥 고정적인 지출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정말 우연하고 사고나 질병에 걸려서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면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빈틈없이 준비된 보험을 치료비를 충당할 수도 있고 또한 치료 과정에 닥칠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암보험을 빈틈없이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전문가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요,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훈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설명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전문가 임기훈입니다. 요즘 의료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장이 현재 의료 트렌드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보장의 범위나 진단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보장을 준비하시려면 어떤 보장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니까 좀 흥미로운데요. 보험도 결국에는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부분을 그럼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준비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트랙을 도입을 했는데요. 새로운 치료법은 해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의료기술에 따른 그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변화하는 의료 기술에 따라서 보험도 이에 따른 맞춤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새로운 의료 기술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의료기술 중 몇 가지 좀 설명 좀 드릴 텐데요. 먼저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봇 수술이라고 좀 유명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암 치료에 많이 이용이 되는 혁신 의료 기술인데요. 수술 방법을 좀 설명드리자면 로봇을 환자에게 장착하고 수술자가 원격으로 로봇을 조정하고 시행하는 복강경 또는 내시경 수술 방법입니다. 네, 원격 조정이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조금 들어보니까 사실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수술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복강경 수술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복부나 흉부를 절개하는 대신에 0.5mm에서 1.5mm 정도 크기를 작은 구멍을 뚫고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을 집어넣어 복강내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절개법이 아니라 내부에서 좀 수술을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이야기해 주실 좀 다른 수술 기법들은 없을까요? 네, 또 다른 거는 하이프라는 시술입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출산 이후에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대부분은 처음부터 수술을 하진 않고요. 근종의 크기가 작을 때는 추적 관찰을 꾸준히 하다가 근종이 커지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하이프를 선택을 합니다. 하이프 시술이란 비수술적으로 자궁 근종, 자궁 선 근종에 치료하는 데 많이 쓰이는데요. 열의 에너지로 원리로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종양 이외의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종양 이외의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정말 확실한 장점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유증도 덜하고 회복도 그만큼 좀 빠르게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절개나 출혈이 없기 때문에 더욱 빠른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절개도 하지 않고 출혈도 크지 않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정말 맞춤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분들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 남성분들에게 좀 트렌디한 의료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반대로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남성분들이 걸리는 건 전립선암이 대표적인데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중입자 치료는 항암 암 치료에 사용이 되는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로 현재는 중입자 처리를 하는 유일한 병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중입자 치료는 남성분의 전립선암 치료에 좀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중입자 치료는 뭐 암 수술인가요? 아니면 뭐 항암 치료인가요? 어떤 치료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입자 치료는 이 가운데 방사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으로 암덩어리에 충격을 주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 그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변화한 의료 기술을 좀 알고 보니까 다빈치 로봇 수술과 또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하이프, 남성분들에게 가장 좋은 중입자 치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트렌드에 결국에 내가 맞지 않아서 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아예 모든 보험,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은 해지하고 좀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을 하는 게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보장 중에 오히려 좋은 보장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좋은 보장은 유지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몇 가지들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특약을 좀 정리해야 하는지 꿀팁들 좀 전수해 주세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00년 초반에 가입한 시청자분들은 질병 입원비나 암 입원비에 대해서 보통 4일부터 지급 처리를 받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당일 시술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원보다는 통원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보장을 유지하신다면은 잘 보험을 활용하실 수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암 입원비, 기타 입원비를 보시면 4일 이상부터 보장이 되는 걸 확인이 됩니다. 질환별 평균 입원 기간을 제가 띄워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암,
뇌, 심, 중대질환도 평균 7일에서 9일 정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가장 긴 입원 일수는 췌장암, 간암, 방광암이 대표적이지만 평균 7일에서 9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질환도 대부분 통원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는 4일부터 받기보다는 첫날부터 보장이 가능한 10일 한도의 입원 일당, 간병비, 암, 뇌심, 통원비로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의료 트렌드가 정말 많이 변화한 것 같은데요. 이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첫날부터 좀 보장이 가능한 이 입원 일당 안에서 10일 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장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 다른 시청자님의 보험 증권인데요. 동일하게 심질환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뇌질환은 뇌졸중과 뇌출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살펴본 예시에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잘 준비를 하셨고 이제 그 나머지 질환에 대한 대비가 다르다는 건데 각각 그래도 두 분 다 좀 준비를 잘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뇌질환은 뇌혈관이 가장 큰 범위이고 심질환은 심혈관이 가장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두 분의 자료는 뇌졸중과 뇌출혈을 준비했는데요. 두 분의 보장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숫자가 질병 코드, 질병 분류 코드인데요. 뇌출혈을 가입하셨던 남자분은 I60에서 I62 3개만 보장이 되고요. 뇌졸중을 가입한 여자분은 뇌출혈을 포함한 I66까지 6가지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포괄적으로 모두 보장이 되는 건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I60에서 I69까지 10개나 보장이 되니 이왕이면 보장의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으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같은 뇌 질환이라고 해서 똑같이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장 범위가 이렇게 좀 질환마다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도 이왕 좀 가입을 하게 되는 거 보장 범위를 넓게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으니까 뇌 쪽에서는 뇌혈관 질환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심장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대 혈관 질환에 그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이 두 분의 예시에서 보면 두 분 다 이 심장 쪽에서도 잘 준비를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보장의 범위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오른쪽 박스 가장 작은 부위 I21에서 I23까지 3가지만 보장이 됩니다. 심장도 심혈관 질환으로 I21에서 I50까지 보장의 범위는 심혈관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뇌와 마찬가지로 심장 또한 심장이라는 같은 범위에 속해 있다고 해서 보장 범위마저 다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약 이름들이 사실 좀 다 비슷하다 보니까 다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항상 보장 범위를 꼭 체크하시고요. 점검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좀 더 중요한 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장 점검을 받으시고 유지하던 보장 중에 불필요한 특약을 몇 개 정리를 하시게 되면 특약에 대한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 자료는 실제로 저희 시청자님께서 보장 점검을 받으시고 업셀링까지 좀 받으셨는데요. 상단에 계약 변경 승인 신청서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의 직업은 대학생이셨고요. 지금은 연구원이기 때문에 직업 또한 변경을 좀 해드렸습니다. 2000년 초반에 질병 사망이 복층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60세는 2천만 원, 80세는 1,000만 원 준비되어 있으셨습니다. 60세 사망 너무 짧죠. 그래서 올해 경험 생명표 준하여 평균 수명이 여자는 90세, 남자는 86세입니다. 그래서 60세 사망인 60세 질병 사망은 현재 트렌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보는 삭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은 3만 원 가입되어 있으셨는데 현재 트렌드에 맞게 조금 적은 2만 원으로 유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담보를 삭제하고 나니 월 보험료가 10만 2,760원에서 오히려 6만 2,5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 빈 보장, 내혈관과 심혈관이 있어서 그 보험료로 빈틈없이 보장을 채워드렸습니다. 환급금도 한 번 꼭 챙겨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불필요한 특약을 해지하시고 우측 하단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해지환급금이 300만 원 가량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트렌드에 맞게 보험을 리모델링 하니까 숨어있는 보험금까지 찾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특약도 좀 재정비를 받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까지 돌려받게 되니까 제가 말씀해주신 예시의 시청자분이라면 정말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300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리고 가입한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길게 납입을 하시는 고객님이나 시청자님께서는 특약에 대한 환급금까지도 더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납입 기간과 환급금이 비례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환급금을 좀 받게 되면 보험 안에서도 좀 쓰임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보장들을 정리하고 좀 리모델링을 하면서 특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해지 환급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처음 알았는데요. 제 보장 또한 좀 불필요한 것이 없는지, 보험금을 숨어져 있던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또 다른 꿀팁도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손해보험이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꿀팁은 생명보험입니다. 제가 상담 중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보장 점검을 받으시고 보장의 범위가 좁다는 걸 아시고는 해지를 해야 되나 유지를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하십니다. 문제는 보험료에 대한 고정 비용인 거죠.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장을 업셀링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기보다는 트렌드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면 감액 완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 보험료는 늘리지 않고 이에 맞게 좀 새로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납입하고 있었던 이 생명보험은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는데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감액 완납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입니다. 저희 시청자님 연령은 60세 여성분이셨고요. 20년 납 종신, 사망보장은 1,000만 원 증권입니다. 1,000만 원이지만 보장 점검을 받으시고 사망보장보다는 오히려 생존 시 보장을 좀 더 준비하고 싶다고 하셔서 감액 완납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추가 납입은 없으시고요. 납입한 13년 동안의 납입기간, 보장 사망보장은 700만 원으로 감액 완납 처리된 증권입니다. 가입 당시 보험금 지급 조건이나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지 않고요. 가입한 보장의 크기만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이 없던 부분에 대한 보장을 좀 더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사망 보장이 사실 좀 소액이다 보니까 기회비용으로 좀 다른 보장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입하셨던 보험료로 오히려 준비하고 싶었던 치매 보장을 소액으로 준비가 되어서 더욱더 고객님께서 만족을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굳이 번거롭게 전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트렌드에 맞는 특약을 내가 선택적으로 추가로 좀 가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보장까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비용까지 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알찬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총정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은 누구나 다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데요. 신의료 기술이 해마다 변경이 되는 만큼 내 보장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 점검은 누구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병력, 재정 상태, 가족, 그리고 하시는 일에 따라서 점검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보험이 아닌 나에게 쏙 맞는 보장이 준비가 됐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보험은요,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황혜영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 좀 짚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회자님, 아이들을 위한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에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의 차이도 혹시 아실까요? 아무래도 뭐 태아일 때 가입하는 보험, 어린이일 때 가입하는 보험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 보험을 준비하셨어도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혼하지 않았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어도 쉽게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설명 듣고 나시면 태아보험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두 보험의 차이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라고 하죠. 그때 가입하면 태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어린이라고 하죠. 이때 가입을 하게 되면 어린이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쉽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름 그대로 태아일 때 가입하는 보험이 태아보험, 그리고 출산 후에 이제 어린이일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어린이보험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도 태아보험은 모든 임신 기간 중에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임신 22주 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임신 12주 정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사실 좀 생겼습니다. 그냥 이제 출산을 한 후에 좀 편하게 어린이 보험을 들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2주, 22주 주수까지 좀 꼼꼼하게 신경을 쓰면서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해야 할까요? 출산 전에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되는지까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실제 상담 중에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보험이란 가입 시점에 피보험자의 기왕력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보험 가입할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기왕력이 발견되기 전에 태아 때 미리 보험을 드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2주 안에는 태아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형아 검사 이후에 이상 소견이 있다면 태아보험 또한 준비를 못할 수도 있으니 기형아 검사 이전인 12주 전에 준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입 시기에 따라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이렇게 나뉘게 되고 태아보험은 기형아 검사 이전인 12주 전에 준비하는 것이 똑똑하게 태아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태아보험 안에서는 가입 시기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좀 언급해 주셨던 대로 이 기형아 검사 이전인 12주 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입 시기 말고도요, 이 두 보험, 태아와 어린이 보험 안에서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차이점은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 어린이 보험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위험 요소들을 보장하는 건데요. 여기에 태아보험은 태아 때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들이 추가가 됩니다. 예시로는 첫 번째 선천 이상 시 수술비 보장인데요. 출생 후 이상 소견이나 병원 치료력이 발생하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형아 검사 이전에 태아보험으로 준비하셔서 보장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고요. 선천 이상 종류로는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눈, 귀, 얼굴, 목의 선천기형, 호흡계통, 소화계통,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염색체 이상 등 여러 질병들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 저체중아 보장이 있는데요.
출생 당시 아기의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으로 출산하였을 경우 인큐베이터나 중환자실을 이용하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형아, 정신질환, 뇌병변 등 신생아 질병과 장애 출생 시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태아의 발달 단계와 출산 직후 위험 요소들을 포함해서 같이 보장하는 특약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태아 때 발생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위험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아 보험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역할과 또 보장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요. 잘 준비하고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을 좀 시기나 어떤 특약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보장받는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36주에 모두 2kg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서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복강경 로보 수술이든 탈수, 또 염분 수치 저하로 인한 입원까지 응급실도 적지 않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 아이들이 건강해 보여도 아프면서 커가는 게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또 한번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의 건강보다 병원비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아이들 태아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보장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출생 후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불필요한 특약들은 조금씩 삭제해 가시는 것이 태아보험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태아일 때 혹은 출산 후에 어린이일 때도 성인에 비해서 좀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이 태아보험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출산 후에도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좀 잘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태아나 아이 외에도요, 이 산모를 위한 특약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태아 때만 태아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보장 이외에도 산모들을 위한 특약도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의 추가적인 검사 비용이나 입원 및 수술을 했을 경우, 산모의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산인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으니까 태아보험 가입 당시 산모 특약도 함께 챙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산질환 수술 담보에는 제일 대표적인 예로는 제왕절개가 있는데요. 하지만 선택적 제왕절개가 아닌 의사의 권유 혹은 출산 도중에 응급 상황으로 발생했을 때 하는 제왕절개만 보장하니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태아보험에서만 준비 가능한 태아를 위한 특약과 그리고 입원이나 검사 그리고 수술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산모를 위한 특약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 안에서의 좀 또 다른 고려사항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태아보험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태아보험을 설계할 때 예비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보장의 만기 시점인데요. 만기 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30세의 만기가 맞냐, 100세의 만기가 맞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계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험료가 보다 저렴한 것을 원하시면 30세 만기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시점이 돼서도 계속해서 보장받는 것을 원하신다면 요즘은 계약 만기 전환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30세 만기 시점에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면서 만기를 100세까지 늘리는 건데요. 근데 사실 가입 당시에는 기억하고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 준비할 때 보험료가 약간은 부담되시더라도 100세 만기로 설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에는 100세까지 보장만 쭉 받으면 되니까 이 또한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만기 시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0세 만기, 또 다른 하나는 100세 만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무래도 좀 100세 시대다 보니까 그래도 좀 보험료가 살짝은 상향이 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00세 만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추천드린다라는 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전문가님을 통해서 태아보험의 여러 가지 특징과 또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태아보험의 총정리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의 차이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은 가능하다면 기형아 검사 이전인 12주 전쯤 미리 준비하시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태아보험일 때 그때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태아 발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출생 직후의 위험 요소들을 바로 보장하는 특약이 있고요. 동시에 산모들의 임신부터 출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만기 시점입니다. 30세의 만기든 100세의 만기든 맞고 틀린 것은 없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녀들을 위한 태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의 최고의 보험은 아빠, 엄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참에 부모님들 스스로의 보험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암 치료비 보험과 또 보험 리모델링, 태아보험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좀 하나 생겼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는 암보험들을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졌는데요. 먼저 우선 배현미 전문가님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사실 유방암 환자입니다. 일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마친 상태고요. 지금 올해가 만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금과 수술비를 직접 받게 되면서 누구보다 암보험에는 진심인 그런 설계사가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암 유병자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담보를 가입할 수는 없고요. 진단금과 수술비, 표적 항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비까지 골고루 가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객님들께는 암이 발병하기 전에 부족한 보험을 반드시 업셀링 해 두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배현미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암보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암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오늘 좀 공백 없이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암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우선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이외에 더불어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부분도 함께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트렌드에 맞게 내가 어떤 특약을 좀 선택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 보험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 그리고 내 태아를 안전하게 좀 지킬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산모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 아이까지도 좀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태아보험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